네, 저에게 꼭 필요한 강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 막연하게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우리 홍 작가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공포심이네요. 나 어떡하죠? 예, 우리 홍 작가님은 네네. 그 지겹고 딱딱한 경제나 사회 얘기를 굉장히 소설적으로 얘기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뭔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쑥 빠져들었어요, 예, 저희가요. 하나 기억이 나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서구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가 덮쳤을 때 동양 사람들이 비교적 마스크 쓰고 이런 걸 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은 이게 유교적 권위주의적인 습성이 있어서 네네. 나라가 시키면 순종적으로 잘 잘하는 게 따라하고 아니냐.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네. 마스크를 이렇게 잘 쓰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좋게만 볼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동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준수해서 쓴다면 네. 그게 한국 사람 중에서도 저처럼 기성세대들이 권위주의에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겠죠. 기성세대들이 훨씬 더 마스크를 열심히 착실히 쓰고 네. 권위주의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나서 이제 비교적 서구 개인주의에 친화적인 네네. 젊은 세대들이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집만 보더라도 마스크를 굉장히 착실하게 잘 쓰고 네. 마스크를 쓰자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 아이들이지 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예, 네네. 제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이 마스크 네네. 쓰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서 마스크 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는. 근거는 논리적으로 해당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좀. 그런 거 네. 보면 통계적으로도 한국의 국민들이 네네. 젊은 세대 쪽이 마스크 쓰는데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는데 네. 기성세대들이 더 잘 안 쓴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서구에서 얘기하는 유교나 권위주의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네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느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고 왜 서양의 우리 K 방역이라는 거 굉장히 이번에 어떤 위대함이라든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리고 아까 홍 작가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서구의 나름 선진국 우리가 굉장히 약간 우러러보고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저 따위로 하고 있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생각도 했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네들이 계속 갖고 있었던 어떤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근거에서 약간 그런 데에서 억압하게 되면은 못 견뎌하는 거 거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홍기까지 잠깐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이제 연구부자님하고 같이 굉장히 저희가 떨고 있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결과가 좀 빠르면은 내후년 이제 연말까지도 보시고 뭐 2025년까지도 이제 내다보고 계셨었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만 해도 올 봄으로 들어왔었을 때 저희의 생각이 이게 이제 기온의 영향을 타서 여름만 되면 아마 종식될 것이다 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었고 저도 직접 방송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뒤로 가을 그리고 또 겨울 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기온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좀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대비를 결국에 마지막에 새로운 제도를 찾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새로운 제도를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올해 초에 빗나간 예측들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노이즈들만 너무 많고 진짜 들을 만한 얘기들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마스크에 대한 혼란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근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2월 말에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가 네.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한 몇백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태는 한 2년 3년 정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그때는 다 싫어했었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가장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때 가만히 보면은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였었어요. 그럼 홍 작가님께서도 네. 올 봄에 이렇게 참고라고 했었을 때 약간 예측이 이게 쉽사리 소멸될 게 아니다,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뭐 제가 그랬으면 뭐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예. 건 있었어요. 네네.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아니다. 그 지금 있었던 산업 구조, 그 지구적인 산업 문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직감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건 뭐 제가 전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네. 한국에서 먼저 겪어서 그런 건데 네. 2월에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우리나라 왜 그 신천지 때문에 한창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막 죽으려고 그럴 텐데 네네. 그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왕따시키는 분위기였어요. 아우 저 맞습니다. 더러운 나라 저 한자만 결국 다. 소용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조금 있다가 2월 말쯤 2월 끝날 때쯤에 이제 월스트리트가 박살이 나겠구나라는 직감은 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그 감염의 세기라든가 정도로 봤을 적에 네. 미국으로 안 갈 리가 없고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한 게 우리보다 훨씬 취약하고 이게 엉망이기 때문에 네. 걷잡을 수 없이 병이 퍼질 거다라고 하는 직감은 우리가 2월 말에 가질 수가 있는데 미국은 완전히 우리의 몇 배로 이 사태를 겪을 것이다. 네. 그거는 뭐 제가 무슨 잘나서 무슨 뭐 예측한 게 이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먼저 매를 맞았으니까 아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2월에 우리가 먼저 신천지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간단한 장난 같은 문제가 소위 장난 아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산업 문명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로 가는 건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이 코로나 심각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사고 방식의 밑을 보면은 네. 이 지수 함수의 두려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지수함수.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게 네. 아니 우리 저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그렇죠. 네. 이 얘기 나오면 제가 약간 좀 긴장하게 됩니다. 지수함수. 괜히 예, 숫자- 예.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요. 소위 미국이나 스웨덴, 유럽처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염이 무서운 게 이게 지수 함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한없이 올라가는 사태에 초입에 들어가면 사회 전체가 붕괴하기 때문에 미연에 차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연걸이 왜 예. 발차기 하는 거 보면은 네네. 상대방이 발차기 하려면 먼저 그 발을 차버리잖아요. 선제를 소위 네, 선제. 전문용어로 선빵 뭐 이런. 예, 선방의 아주 그 끝판왕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연걸 발차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네.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이연걸이냐 네네. 이래 갖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이연걸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네. 지금 이연걸 발차기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피로감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조건에서는 사회복지 체제를 어떻게 다시 고치고 네. 그다음에 노동 시장을 어떻게 다시 고치고 네. 그다음에 그 중소상인들이라든가 그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렌트를 가게세를 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세제라든가 이 렌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네네. 이걸 고쳐 가지고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치는 게 이제 우리가 맞는 거겠죠. 네네.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제도 같은 게를 좀 더 풍부하게 들어보려고 오늘 저 선배님 모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또 김병건 소장님께서도 어떤 기후 위기 등 인류에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딜레마의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이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의 문제인데 그러려면 이 재난을 극복하려면 전 국민이 또는 전 사회가 고도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네.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가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거는 각자 떨어져 있어라 거리두기를 하라라는 거잖아요. 네. 예, 각자 떨어져 있어서 혼자 있으라고 말하면서 네. 또 실제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을 해서 네. 이 문제를 대처하자고 하는 그래서 되게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혼자 거리를 두고 혼자 떨어져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재정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넉넉하면 아하. 사실 혼자 떨어져서도
자기 집에 머물러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뭐 경제가 나빠져도 그렇겠네요. 일자리가 없어도 견딜 수가 있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견디기가 되게 어렵고 네네. 또 심리적으로도 요즘 20대 그 여성들의 자살률이 올해 갑자기 폭증을 했다는 그렇습니까?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심리적으로도 견디기가 어려워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개인 책임으로 그대로 놔둘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리고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마리를 갖다 같이 잡으려고 하니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좀 그 내가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례로 중국에 크게 이제 돈을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하고 계시다가 이제 들어와서 계속 쓰시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수입이 창출되지 않을 뿐더이지 지금 버티는 데는 뭐 전혀 뭐 저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셔야 되는 생계 입장에서는 이걸 뭐 집에서 개인적으로 계속 지금 방역할 수 없는 상태이니 이런 부분이 참 지금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제 기본 소득이 이제 대안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약간 그 서로 이제 먼저 아시는 사이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진보 성향도 좀 이제 있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소득 요즘 굉장히 좀 화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 대안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주장으로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네. 올해 상반기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네. 뭐 대량으로 실업자도 생기고 네. 일감도 끊기고 뭐 또 이제 일부에서는 원치 않게 휴직도 무급 휴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떠밀려서 나중에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회자님도 받으셨습니까 혹시? 네, 저도 저기 초반에 한번 살짝 저기 또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어서 네. 네네. 그 정부 통계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서 이 소득 조사를 했더니 이제 소득이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 근로소득도 있고 뭐 자산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정부 통계상으로는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줘서 만들어진 소득이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약 120%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재난지원금을 준 효과가 나와서 네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안 줬다면 올해 2분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이 작년보다 확 떨어졌을 텐데 그 재난지원금 지원금 준 덕분에 그나마 이제 작년 수준보다 조금 나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올해 코로나19를 대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전에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발상들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다면 그런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고 정부 당국자가 수용해서 그나마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실행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일단 그것만 보면 재난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잠재력을 우리가 좀 경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지금도 또 3차에 대해서 또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회적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변화가 많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었는지요? 저요. 네네네. 우선 그 생활상의 변화 말씀드리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원래 강연을 좀 했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는 강연이 올해 전혀 없었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사실은 네. 저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투명 임금 칩에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사실은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해요. 그래도 관객이 많이 지금 넣으셨습니다. 그거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예. 들었습니다. 예.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있고요. 그래서 그 네. 강연이라든가 행사 같은 게 다 온라인으로 적어되니까 네. 온라인이라든가 방송 같은 형태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해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쓰임이 있는데 네. 원래는 이게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조그만 강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거 해는 그러네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뭐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음. 그다음에 이거는 저 배우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연극하는 분들이나 공연 예술하는 맞습니다.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예.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나 출연하신 분들 좀 괜찮으신데 예. 연극 배우만 그 스테이지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현장성의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첫날 공연에 한 분, 두 번째 날이 한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네.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저 기본소득 얘기 나왔었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받아서 하면은 네. 바로 지금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적인 방법이에요. 네. 비상사태라 하면 제가 이렇게 그 규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지금의 사태를 규정하자면은 노동시장이 만족스럽게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걸 보통 완전고용이라고 그러는데 경제학 네. 교과서에서는 그 약간의 예외적인 상황을 빼면은 현대 시장 경제는 완전 고용을 하나의 규범, 그러니까 노멀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바라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먹고 살기 힘드냐 그러면은 가서 열심히 일해라, 취직하고 그래가지고 월급도 받아먹고 저 뭐 소득을 노동시장에서 올려라 그랬는데 네. 이 코비드 상황은 노동시장이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없죠. 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냐면은 네. 최종 고용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최종 고용자요. 은행 시스템에 가면은 네. 최종 대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 금융공황 상황에서는 여기가도 안 꿔주고 은행도 안 꿔주고 그러면 다 망하잖아요. 네. 이때 최종 이런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돈 꿔주는 세가 대부업체 뭐 누구냐면 이런데?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요. 네, 아, 그래서 예. 그거를 그 최종 그 대부자라고 하는데 네네. 이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이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에는 네. 사회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조세를 통해 국가가 조세를 방법을 통해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정한 소득, 양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네네. 여기서 좀 낯서실 수 있는데 기본소득을 좀 납득하기 힘든 분들은 참여소득이라는 아이디어도 한번 바라보세요. 아, 참여소득이요. 기본소득은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우리 그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처럼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가족 숫자 그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네. 숨을 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저 이주 노동자라 하더라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다 그냥 무조건 받는 게 기본소득인데 네. 참여소득은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했다라고 그럴 때 드리는 게 참여소득이에요. 아,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예, 활동. 뭘 예를 들 수 들어서 있을까요? 예. 우리 저 동네에 보면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네네. 이분들이 폐지 주워서 고물상 가봐야 한 3,000원 받고 4,000원 받거든요. 네. 1,000원짜리 한 소장 받는데 네. 이거는 고물상 주인분의 그 이윤에서 나온 그 비용 계산에서 나온 그렇죠. 액수지 네. 사회 전체가 입는 혜택에서 나온 액수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셔가지고 동네 깨끗해지죠. 네. 리사이클 엄청 잘 되죠. 네.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이나 노인 자살률 같은 사회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분들의 또 건강에도 또 도움이 그럼요. 되실 것이고요. 그럼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럴까요?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네,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이 사회적인 편익을 총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네. 이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개미나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개미나 지렁이가 땅을 굉장히 풍요하게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비유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중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3,4천 원 드리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리사이클 비용이라든가 그 동네 어떤 치안의 비용이 등등을 계산을 해가지고 네. 소득을 얹어 드리는 겁니다. 아, 플러스 알파가 예, 가는 플러스 거군요. 알파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인데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라고 하는 활동을 한다고 인정됐을 때 드리는 게 참여소득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본소득이랑 좀 다른데 네. 왜 제 아이디어는 그래요. 이 두 네. 개를 무슨 배타적인 거를 볼 게 아니라 네. 같이 하면 되는데 아하. 예. 기본소득 아이디어 밑에는 개인주의 사상이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을 하고 예. 개인들이 뭘 하든 말든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 내버려 둬야 된다는 그
자유지상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네. 자유주의 사상이 깔려 있고 이 참여소득 뒤에는 뭐냐면은 그래도 거기에는 사회가 개입을 해서 네. 이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인지 줄만한 돈인지를 사회가 심사를 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깔려 있잖아요. 네네. 이 두 개를 꼭 모순적으로 볼 필요 없이 액수 배분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개인 소득으로는 한 20만 원씩 주고 꼭 주고. 뭐 7, 80만 원씩 줄 것 아니라 네. 기본은 이제 기본 20, 예, 기본 소득에 반대하거나 여기 찬성한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이걸 안 하고 뭐 참여 소득을 무조건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를 사람들이 용인하고 인정하는 한도를 계산을 해서 그걸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까는 건 다 납득할 수 있다. 그렇죠. 밑에다 깔아놓고. 지금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노령연금 30만 원씩 드리잖아요. 네. 이거 다 납득을 하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 5만 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기본소득을 깔고. 나머지 그러면 한 4, 50만 원 정도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해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네. 그게 참여소득. 그렇죠. 그렇죠. 참여소득 개념을 한 5, 60만 원으로 해서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런 구성으로 사회정책을 재편하는 방법이 네네. 있죠. 이런 이제 이렇게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그 네. 현안 아이디어 같은데 김 소장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또 욕- 다른 또 욕하지 뭐, 마세요. 네, 또 다른 뭐 저기 뭐 방법이 있으시다면 제시 한번 제가 해주시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저기 작가님 패널로 왔기 때문에 작가님 의견을 보태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네네네. 그 코로나 19로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또 이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코로나 19 때문에 이게 돌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돌봄 문제예요. 예, 아이들 학교 다니기 전에 아이들도 그렇고 네. 학생들도 원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이 계속 진행되면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네. 저희 아이만 해도 온라인 공부를 할 때 원격 수업을 할 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체크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후에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저기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군요. 그런 것 같죠? 네네. 예, 그런 아이들 공부 지도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노인분들도 지금 그 전에는 복지관이나 이런데 이제 낮에 가시고 그러면서 지인분들하고 어울리시고 그랬는데 요즘에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복지관들 다 문 닫고 네. 그러면서 이분들의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봄이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뭐 시장에서 어떤 제도로 해결됐는데 이게 네. 전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예, 아이들 돌봄도 노인 돌봄도 집으로 돌아와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그 부담을 엄청나게 안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맞습니다. 또 맞벌이나 이렇게 하시는 가정에서는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저기 홍 작가님이 얘기하신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네. 이런 돌봄을 주변 동네 사람들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서로 이제 전에는 이제 자원봉사나 이런 걸로 조금씩 해주고 했는데 네네. 동네 사람들끼리 또는 아파트 공동체 주민들 중에 그걸 자원해서 하실 분들이 인근 주변의 아이들을 같이 봐준다든지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케어해준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거를 그냥 순전히 자원봉사에 맡기지 말고 네네. 그런 사회적 기여를 한 데에 대해서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을 더 보태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이런 제도들이 세팅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네네. 이제 노인 분들의 어떤 폐지 줍는 걸 갖고 참여소득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는 정부가 이 코로나19를 좀 장기적으로 견뎌내기 위해서 네. 이런 돌봄 문제를 참여소득으로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제 돌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폐지 뭐 이런 대안도 있겠지만은 또 저희가 집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제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유치원 다니고 있는 7살 딸아이의 뭐 옆반의 담임 선생님의 아들이 확진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오늘 등원을 갖다 취소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갔다가 다들 이제 다시 오고 있으니 그나마 이제 집에서 제가 놀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보게 됐었는데 어제 나머지 이제 그런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 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직장이 본의 아니게 사라져버리는 지금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하니 예. 그런 대안으로 그런 기본소득에다가 참여소득도 이렇게 좀 갈 수도 있다 이런 또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까는 그동안에 저희가 TV에서 보고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지식의 전문 지식보다도
훨씬 월등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네. 연극인들의 경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네네네. 지금 뭐 이 돌봄 문제 있는 저는 뭐 더 그러니까 너무 동감인데요. 네. 그 뭐 폐지 줍는 거 말고도 그 돌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그 애 기르는 그 부모들 중에 특히 전업주부님들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정말 이 삶의 고통이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네. 하루 종일 아이랑 그 씨름하는 게 지금 몇 달이 지금 계속이 됐는데 네. 여기서 정신병이 정말 안 생기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그게 괴로우신 이상할 거예요. 정도죠.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냐면요. 네. 돌봄 중에 그 지금 놀이터들 있잖아요. 네. 놀이터들을 활성화하는 것 같은데 놀이터에 놀이 지도사들을 좀 주면 좋아요. 아, 놀이 지도사요? 예, 놀이 지도사라는 게 좀 낯설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연극 배우들이 보통 하는 신체 훈련이라든가 발성 훈련이라든가 우리가 네. 연기할 적에 배우는 그 훈련들 있죠. 그렇죠. 기본적인 트레이닝 할 때. 예. 네. 그게 다 놀이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다 플레이니까. 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연극 배우들이 하는 그 기본 훈련이란 게 다 놀이랑 관련이 되기 네, 네. 때문에 이거를 놀이터에 있는 이런 뭐 시소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기구하고 조금만 결합을 하면은 그 놀이 지도사라고 하는 거를 네. 지금 우리나라 그 도심 수도권이라든가 여기에 놀이터 그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죠. 한 절반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비행 청소년들이 그 소주와 그 담배를 나누는 장소가 돼 있는데 네. 여기 연극 배우들이라든가 연기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여기만 국한될 필요 없습니다. 뭐 언어 치료사라든가 이런 그렇죠. 분들 얼마든지요. 네. 이 놀이 지도사에 여기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동안 네. 유의미한 어떤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뭔가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놀이터마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회기 때문에 감염의 네네. 위험도 적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 있으면은 이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네네. 그러니까 누가 좀 관리하는 상태에서 좀 유의미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은 네네. 어머님들도 이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쉬는 이 마음에 이게 부담이 덜어집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일정한 소득을 드리고 국가가 고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참여소득 아이디어는 사실상 오호. 뭐랑 또 비슷해지냐면 고용보장제라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고용 보장제. 네, 고용보장제. 네네. 이건 미국에서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많이 논의하는 건데 우리가 왜 추곡 수매가 쌀 시장 가면은 매년 그 쌀을 갖다가 정부가 다 수매하잖아요. 네네. 안 팔리는 쌀은 없어요. 정부가 다 사죠. 네. 쌀은 안 팔리면 안 되는 물건이니까. 네. 노동시장도 똑같이 봐가지고 지금 고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정부가 최저임금에다가 수당을 얹어가지고 그 가격으로 고용을 해서 네. 지금 말한 그 놀이터라든가 놀이지도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주 갈급하게 필요로 되진 각종의 돌봄 노동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배치를 하고서 그 소득을 국가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대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한 30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30조가 뭐 큰 돈 같죠.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걸 그렇게 큰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이런 과감한 상상력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과감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정말 현실적인 그런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도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뭐 대안 같은 거 혹시 뭐 얘기해 줄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고용보장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은 되게 낯선 얘기지만 네. 사실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나 생계 문제를 이제 워낙 우리 아까 홍 작가님께서 서구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개인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까 코로나가 심해지면은 국가가 사회 활동을 막니까 이제 프리랜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감이 끊겨서 참아야 되고. 네. 근데 그 조금만 잠시만 참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참았다가 좀 상황이 낮으면 뭐 또 다시 뭐 공연을 하든 뭐 강연을 하든 뭐 이제 이런 자리에 갔다가 또 상황이 악화되면 그만두고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년 남짓에 한 서너 번을 반복한 것 반복이 같아요. 지금 되고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반복해야 되는지 이게 네. 가늠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가늠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서 지쳐가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른바 이제 땜빵하듯이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할 일인가 아니면 네네. 고용도 소득처럼 이 나라가 정부가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정급하면 나라에서 일자리를 줄 테니까 네네. 불안해하지 마라, 불확실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시그널을 좀 줘야 될 때도 된 게 아닌가 이제 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이 얘기 약간 이제 해결책이 아까 이제 홍 작가님께서 제시하셨던 뭐 기본소득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가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제도에 뭐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이런 논쟁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의미해요. 아, 네. 그 뭐 지금 그건 학자들이 할 이야기이고요. 네. 이런저런 제도를 뭐 다 할 수도 있고 절충할 수도 있고 변종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저 문제도 있죠. 이를테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갖다가 그걸 아주 혁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실업보험하고는 다르게 취업이다 실업이다 아니게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이 아니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게 우리 사이에 안 보이던 거를 코로나가 보게 보게 되죠. 해준 게 굉장히 네, 많다고들 언론에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용보험 체제인데 우리는 다들 고용보험 들어서 실업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실업수당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2,70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고용보험에 든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게 통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막상 문제가 돼서 실업수당을 타야 될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못 들어 있고 폐지가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분들은 이제 정규직이라든지 그나마 괜찮은 직장들 다니시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꾸로 또 타격을 안 받았고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사실 발생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보험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안 됐던 이유가 이게 이제 조금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프리랜서라든지 뭐 특수고용이라든지 뭐 요즘 뭐 많이들 얘기되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안 된 건데 네. 이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다가 실업되면 소득이 빵이 됐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일감이 많으면 어떤 때는 평균 소득보다 많이 버시다가 네. 또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많이 줄어들면 전에 비해서 한 절반도 안 되다가 뭐 아예 소득이 없다가 코로나가 뭐 2단계, 3단계 네. 거리두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평상시 지난 6개월 동안 번 소득보다 50% 이상 소득이 있기는 한데 네. 50% 이하로 떨어지면 한 5, 60%까지 소득을 일테면 이렇게 채워주는? 충전해주는 뭐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어허. 지금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실업수당 안 주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이제 소득 손실을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논쟁, 이런 대안들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네, 현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대담을 살짝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또 독자분들께서 또 우리 작가님께 또 궁금한 점 또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기빈 작가님께서는 경기사회연구자이시자 전환사회연구소의 공동 대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환사회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예, 저 대단히 죄송한데요. 전환이사연구소 그만뒀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이제 코비드19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아마 이게 이번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약간 좀 염두에 두셨던 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염두에 두셨는지 또 계기가 있으셨는지. 예.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2000년대 말이었었어요. 2007년, 8년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뭐 세상에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냐 저는 그랬었어요. 황당하다 싶었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필립 반 파레이스라고 저기 이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창립한 분이 쓴 그 상당히 긴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철학적 기초가 뭐고 그 다음에 정책 이론적 기초가 뭐고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정치적 논쟁이 있는지를 갖다가 아주 풍부하게 쓴 책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가 너무 파편적이거나 선정적인 책자들만 많았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책 장사를 하게 되는데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흐름출판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상당히 긴 책인데 번역을 했어요. 아하. 그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거라고 굳게 믿고요.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것하고 이렇게 같이 동반자로서 함께 네. 가는 제도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너지를 갖다 발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럼 기본소득이 이제 정책에 이제 방영될 가능성이 이제 향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소득 정책이 한국에서 이제 실효가 된다면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 줄 충격이요. 네네. 일단은 저 긱잡이라든가 지금 그러니까 뭐 긱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그 쉽게 말하면 이래요. 이게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네. 이거 전망 없다. 음. 이거 1년, 2년 더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다 보면 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져서 내 인생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지금 막차 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게 뻔히 보이지만 이거 그만두면 당장 요번 달에 통신비를 낼 수가 없어갖고 아하. 묶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기본소득이 주어지면요, 네. 여기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자기 삶을 어떻게 조직하고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좀 더 활기차질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여러 논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하나는 기본소득은 21세기라고 하는 독특한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네. 개개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장치다. 음. 더 생산적이 되고 더 자기 삶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 개인을 강화시켜주는 장치다. 그래서 네네.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아까 말한 그 노동시장에서 하기 싫은 일에 붙들려 있는 분들은 많이 풀려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하, 네. 약간 위험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기본 소득에 대해서 이러다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그거는 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 얘긴데요. 아, 네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이 밑에 깔려 있는 철학은 사회주의 철학이 아니고 자유주의 철학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참여소득이 사회주의 철학에 가깝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요, 지독할 정도로 개인주의 철학입니다. 그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데 국가가 무조건 소득을 보장한 다음에 개인들이 알아서 다 하도록 하고 일체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 네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처음에 주창했던 사람도 토마스 페인이라고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시조고요. 네.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있는 게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있는데 거기 석유 수입을 가지고 저거 하고 있는데 아, 그건 지금 예. 예, 이걸 70년대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거를 도입을 했으면 그 주지사가 아주 거의 꼴통에 가까울 정도의 보수주의 공화당원이었어요. 와, 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하게 되면 어허. 세금을 걷는 면에서는 뭐 재정적으로 이게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네. 사회 전체적인 방향은 훨씬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혹시 소장님께서도 혹시 뭐 이 점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은? 그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이 아니라는 우리 홍 사장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주는 거는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현물을 주는 기존의 복지 체제하고 다른데 현금을 준다는 얘기는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구매해라. 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해서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뭐가 됐든 그게 뭐 쌀이 됐든 아니면 뭐 옷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쉽게 얻을 수 있어야만 작동하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이 발전 안 해서 네. 이제 아프리카 뭐 일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현금을 줘봐야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거를 살 수가 없다면 기본소득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본소득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제도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덧붙여 얘기하자면은 네. 그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정당들, 네. 그뭐 중도 좌파 정당이든 급진 좌파 정당이든 네. 요새 생겨난 몇 개 정당의 예를 빼면은 대부분 반대예요, 기본소득. 전형적으로 유럽에서 제일 많은 사회주의 정당이죠. 중도 좌파 네. 사회민주당이라든가 노동당 같은 경우에 네. 공식적으로 반대예요. 기본소득 절세 반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개개인들이 돈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물건 사오니까 네. 이건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와 화폐 경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지 네. 이 사회주의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반대의 방향이다 그래갖고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사회주의 정당도 반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혹시 작가님께서 도입을 하고 싶은 구체적인 뭐 또 다른 정책 같은 거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예. 아까 저거에 연결 뭐 참여소득이라든가에 연결되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예. 되게 많고 그러는데 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포자 영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것하고 수학 포기, 영어 포기인가요? 예, 수학 포기자, 영어 포기자.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 비만을 등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 상담사라는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 두 개가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동일하니까 두 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냥 뼈 때리는 말씀을 하자면 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공부 못하는 아래 70%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갖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잔인하게 내쳐버리는데 네. 이게 이 교육 시스템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모범생 출신이고 이래갖고 그걸 잘 모르는데 이 공부 못하는 50%는요 한 6학년쯤 되면 알아요. 내가 학교에서 이거 애들한테는 전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님만 들으세요. 네네네. 6학년쯤 되면은 내가 학교에서 들러리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이 고등학교라는 거는 위에 있는 그 15% 20%를 위한 곳이고 네. 나는 여기 그러니까는 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와 있는 들러리 사람인 걸 같은 알고 느낌. 학교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모욕을 줘요. 너희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무슨 취급을 당해도 싸고 너희들은 고생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한 12년 동안 반복을 주는데 고문이죠. 그러니까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나오고 다 가출하고 삐끼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뭔지. 저는 그 공감을 하는 게 예. 제가 그때 시험 과거가 나옵니다. 끝나고 예. 나게 되면은 어떻게 1등하고 꼴찌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그 다음 2등하고 그 다음 꼴찌하고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늘 앞자리에 앉았었던 기억이. 맞아요. 반대적인. 앞자리 뒷자리.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서 영어 포기자, 수학 포기자가 안 나오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대부분 저소득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동 비만 같은 경우도 문제인데 네. 그 아이들이 아동 비만에 안 걸리려면 영양 균형이 좋게 먹어야 되는데 영양 균형이 좋으려면은 돈이 있든가 시간이 있든가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게 다 없어요. 부모님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네. 만두 먹고 라면 먹고 그냥 스팸 먹고 이러면서 이게 하루를 때우는데. 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이게 결국은 사회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데. 똑똑한 사람 무슨 뭐 1등이 뭐 1000몇 명을 먹여 살린다고요? 그 양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네. 전부 다 똑똑해지지 않으면은 산업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게 21세기 사회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상위 70%로 하더라도 영어, 수학, 시작 실력이 일정하게 보장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동 비만이 많아지면은 이게 거의 그대로 성인 비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혈압약하고 당뇨병 양 때문에요. 빵꾸가 나요. 건강보험. 사회적 손실이다. 건강보험이 빵꾸가 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90년대 연구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 급하게 조치에 들어가는데 어허. 이 문제를 미리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네.
포기자, 수학 포기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영포자, 수포자들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하는 저걸 해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아동 비만들, 그 저소득층에 있는 뭐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균형 있게 식사하고 균형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보건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보건소나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직종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직장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인 직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하. 이 재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고혈압 환자, 이 당뇨병 환자가 줄어서 건강보험이 10년, 20년 주기로 만약에 이게 절약이 된다, 네. 절약이 됩니다. 네네. 그 돈을 미리 땡겼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미래를 내다보면 결국 그게 그렇습니다. 남는 양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영포자, 네. 수포자가 줄고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올라가서 산업 생산력이 올라가면은 네. 그 전경련 아직 있나요? 그러니까 경총이든 어디든 네. 이거는 산업주들이 돈 걷어서 이거를 펀딩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오늘 좋은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책더 나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오늘 함께하신 두 분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끝으로 이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는 뭐 즐겁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얘기 많이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소장님 어떠신지? 예, 좋았습니다. 저도 늘 뭐 저희 우리 홍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여쭤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야 이런 거 요즘 이제 주식 같은 거 투자도 이 시점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을 만나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눠서 무척 유익하고 좋았었습니다. 뜻깊은 프로그램을 끼신 두 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 온라인 또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선정 주제 도서였던 기본소득 시대에 대해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직접 낭독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했는데 낭독 없이 바로 클로징으로 가라고 지금 막 나와 있네요. 급변하고 있군요 사회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요. 또요? 우선은 위기 이후의 경제학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써서 내년 2월쯤 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주 경제의 기본적인 철학 같은 건데 지금 우리는 희소성의 원리나 경쟁의 원리로 경제를 조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생태 위기든 코로나 위기든 그 다음에는 풍요성의 원리하고 협동의 원리에 근거한 다른 경제의 그 조직 원리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 책을 네. 2월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한 4월쯤 되면은 코로나 벌어진 지 한 1년쯤 되잖아요. 네. 그때 해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라고 1년을 돌이켜 보면서 그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한 리포트 형태의 책을 하나 쓸 생각입니다. 또 기대에 마지 않겠습니다. 네네. 오늘 함께 하신 또 김병건 소장님은요? 오늘 이제 주로 기본소득이 주제라서 코로나 기본소득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잠시 우리 홍 소장께서 이후에 경기 회복, 경제 회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제 화두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망가진 경제를 어떤 식으로 회복할 거냐, 이제 이게 정부에서 지금 던진 화두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던졌는데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정책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작업들을 우리 홍 소장님 도움을 받아서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책더 나인 두 작가님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한 우리 또 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또 이동섭 작가님과의 또 멋진 강연이 이어지니까 또 많은 또 기대를 바라면서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